몽골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물으면 국경을 맞댄 14억 중국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5천만 한국입니다. 800년 전 세상을 짓밟았던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지금은 밤잠을 줄여가며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정작 코앞의 중국은 등지고 있죠. 자존심 강한 정복민족이 왜 하필 바다 건너 5천만 한국을 형제라 부를까요? 800년 원수였던 중국을 바로 코앞에 두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몽골 수출의 91%는 중국으로 갑니다. 팔 때도 중국, 살 때도 중국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밥줄을 쥔 쪽에 붙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9일 한국 대통령이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나라는 21건의 협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몽골은 밥줄을 쥔 중국이 아니라 5천만 한국의 손을 잡은 겁니다. 도대체 이 두 나라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는 몽골에게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이 도시를 걷다 보면 30분도 안 돼서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간판도 마트도 진열대 과자 봉지까지 나뉘거든요. 그래서 현지 젊은이들은 이곳을 몽탄 신도시라 부릅니다. 몽골에 동탄을 붙인 말이에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행사에서 이 단어를 직접 입에 올렸습니다. 길거리 농담이 정상 외교의 언어가 된 겁니다. 숫자로 볼게요. 편의점 CU는 2028년 몽골에 들어가 2026년 7월 600호점을 넘기며 해외 첫 600호점 국가가 됐습니다. GS25도 283개를 깔았고요. 한국계 편의점이 몽골 시장의 약 90%를 쥐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이 삼각김밥 하나를 집을 때마다 그 돈의 9할이 한국 브랜드 계산대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진출한 이마트는 9년 만에 현지 매출이 14배로 뛰었습니다. 하루 10,000원 팔던 가게가 14만 원을 파는 꼴이에요. 2026년 7월 10일에는 해외 매장 중 가장 큰 노브랜드 전문점 1호점이 울란바토르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건너왔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한국에 사는 몽골인은 약 6만 명입니다. 몽골 전체 인구가 351만 명이니 60명 중 1명은 지금 한국 땅을 밟고 있는 겁니다. 5천만 한국 인구로 치면 85만 명이 통째로 한 나라에 나가 사는 셈이죠. 한국에서 일해본 경험까지 넓히면 몽골 사람 10명 중 1명에 이릅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사할 때 부르는 그 트럭이요. 한국 이사업계 근로자 약 4만 5천 명 중 32%, 1만 4천 명가량이 몽골 사람입니다. 셋 중 1명꼴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지고 계단을 오르는 청년이 칭기즈칸의 후예인 셈이죠. 이 이사 트럭 장면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에 다시 꺼내겠습니다. 배우러도 옵니다. 국내 몽골 유학생은 1만 4천 명을 넘어 국적별 3위이고 몽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을 물으면 각종 조사에서 압도적 1위가 한국입니다. 정리하면 몽골 사람은 한국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한국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으로 일하러 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몽골의 밥줄을 쥐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몽골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적어도 땅속만 보면 그렇습니다.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약 3,100만 톤으로 전 세계 보존량의 16%쯤 됩니다. 부리 매장량은 세계 7위, 약 5,650만 톤. 몰리브덴 생산량은 세계 9위입니다. 구비사막 타반톨고이엔 석탄이 50억 톤 넘게, 오유토고이 광산 하나엔 구리가 4,200만 톤 묻혀 있습니다. 인구 351만, 광역시 하나 규모인 나라 발밑에 전기차와 스마트폰과 무기의 재료가 통째로 깔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창고가 이렇게 꽉 찬 나라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보물창고는 몽골 것인데 창고 문 열쇠는 옆집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자원 감옥이라 부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따라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창살은 숫자입니다. 2014년 몽골 수출의 91.3%가 중국 캔이었습니다. 상반기엔 92.6%까지 올랐고요.
열의 9이 중국으로 갑니다.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필품, 공산품, 석유 제품, 전기까지 상당 부분 중국산입니다. 나가는 문도 들어오는 문도 하나, 감옥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창살은 지도입니다. 몽골에는 바다도 항구도 없습니다. 캐낸 광물을 내보내려면 중국 아니면 러시아 땅과 항만을 거쳐야 합니다. 가게로 나가는 유일한 골목을 옆집이 맡고 있다면 값은 그 사람이 정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포로 시장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2016년 몽골이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초청했습니다. 정치 선언도 군사협정도 아닙니다. 종교 행사였어요. 그런데 중국은 즉각 국경을 조였습니다. 통관을 늦추고 광물 트럭에 관세를 물렸습니다. 밥줄이 며칠 만에 잠겼고 몽골은 결국 다시는 초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님 한 분 모셨다고 이웃이 한 나라에 숨통을 쥐고 흔든 겁니다. 여러분이 몽골 사람이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 이웃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창살은 안에서 자랐습니다. 2022년 국영석탄 기업 에너지 리소스 ETT의 밀수출 사건이 터집니다. 장부에 없는 석탄이 국경을 넘었고 추정 손실은 약 129억 달러, 15조 원대입니다. 대표를 포함해 30여 명이 연루됐고 한겨울 울란바토르 광장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이 분노한 건 도둑질만이 아니라 나라의 유일한 밥줄이 자기들도 모르게 새어나가 결국 남쪽 국경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몽골이 배운 건 이겁니다. 창고가 아무리 커도 열쇠를 남이 쥐고 있으면 그건 재산이 아니라 인질입니다. 그런데 몽골이 중국에 이를 가는 진짜 이유는 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오래됐고 훨씬 깊습니다. 8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800년 원수라고요? 우리를 침략한 건 몽골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정직하게 짚고 갑시다. 1231년 몽골 기병이 고려 땅을 밟았습니다. 고려는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로 들어가 30년 가까이 버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사이 국토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항쟁이 끝난 뒤가 더 아팠어요. 1274년부터 공묘제도가 시작됩니다. 고려의 딸들이 원나라로 실려갔습니다. 나라가 딸을 세금처럼 바친 겁니다. 미화할 수 없는 상처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를 짓밟은 건 몽골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몽골이 원수라 부르는 나라는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원나라 시절이 적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시절 원나라 수도에서는 고려 옷과 고려 음식이 유행했습니다. 이걸 고려양이라고 부릅니다. 두 나라는 이미 서로에게 물이 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몽골과 우리가 원래 뿌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몽골 반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학계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몽골 사람의 얼굴 낯설던가요?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몽골의 진짜 상처는 고려가 아니에요. 자기 등 뒤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국이 저문 뒤 몽골 초원은 청나라에 삼켜집니다. 세계를 말발굽발해뒀던 민족이 이번엔 자기가 말에서 내려야 했던 거예요. 정복민족이 정복당했습니다. 근대에 들어 몽골 땅은 두 조각이 납니다. 북쪽은 지금의 몽골로 독립했고 남쪽은 중국 안에 남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내몽골이에요. 한 민족이 국경선 하나로 잘렸습니다. 우리가 모를 리 없죠. 우리도 그 선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요. 숫자로 보시죠.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사는 몽골족은 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예요. 그 땅의 다수는 한족입니다. 대략 18이죠. 이제 옆에 놓아보세요. 몽골 본국 인구는 351만 명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자기 민족이 본국보다 이웃나라에 더 많이 살고 그 땅에서 소수가 되어버린 나라. 그 이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옆집에 삽니다. 그 집 주인은 우리 형제를 소수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형제의 수가 우리 집 식구보다 많은데 손님 취급이에요. 그 집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 웃으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중국 사람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몽골이 실제로 겪은 일을 말한 겁니다. 초원을 잃었고 나라가 갈렸고
갈린 땅에서 손님이 됐습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지도와 인구 통계가 말해주는 사실이죠. 그러니 몽골에게 중국은 그냥 옆집이 아닙니다. 형제를 데려간 옆집이고 초원을 삼킨 옆집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몽골 사이도 처음부터 훈훈했던 건 아닙니다. 1948년 몽골은 소련 다음으로 북한을 승인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북한과 중공군에 물자를 보냈어요. 냉전기 내내 사실상 반대편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뒤집힌 데게 1990년 3월 26일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국교를 맺습니다. 고려 말 이후 약 600년 만에 다시 손을 잡은 겁니다. 그 뒤의 속도가 놀랍습니다. 1999년 상호 보안, 2006년 선린우호, 2011년 포괄적 동반자,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2026년 두 나라는 황금시대를 함께 선언합니다. 600년의 공백과 적대를 뒤집는데 딱 한 세대가 걸렸습니다. 원수가 형제가 되는데 30년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형제였던 사이도 30년이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중국이 몽골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나라의 진로를 정하진 않습니다. 감정보다 무서운 게 지도니까요. 몽골이 펼쳐든 지도에는 사실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몽골의 국경선을 따라가 보세요. 만나는 나라는 딱 둘, 중국과 러시아뿐입니다. 바다도 항구도 없습니다. 물건을 내보내려면 반드시 남의 마당을 지나야 하는 나라. 그 옆집과 사이가 틀어지면 집에 갇힙니다. 몽골의 모든 전략은 이 지도 한 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제3의 이웃 정책입니다. 이웃이 둘뿐인데 세 번째 이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1994년 국가안보 개념에 처음 반영됐고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공식 외교정책이 됐습니다.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터키, 그리고 한국.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몽골을 위협할 능력이 없어야 하고 위협할 이유도 없어야 하고 그런데 기술과 돈은 있어야 한다. 미국은 너무 크고 일본은 역사가 걸리고 유럽연합은 너무 멉니다.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 나라는 하나,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한 고리도 있습니다. 몽골은 오랫동안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국이었습니다. 돈만 오간 사이가 아니라 안보의 뒷문을 함께 지켜온 겁니다.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2022년 6월 1일 90일 무비자가 열리자 이듬해 한국인 여행객이 392% 급증했습니다. 한 해 만에 5배입니다. 두 나라를 오간 항공 이용객은 2022년 32만 명에서 2024년 76만 5천 명으로 뛰었습니다. 2년 만에 2배가 넘습니다. 씨앗은 더 일찍 심겼습니다. 2007년 3월 울란바토르에 세종학당이 문을 열었고 첫 해 수강생은 740명이었습니다. 그 740명이 오늘 몽골을 뒤덮은 한국어 열풍의 첫 삽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최대 명절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앉았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입니다. 몽골이 자기 국민 앞에서 우리의 세 번째 이웃이 누구인지 손가락으로 짚어준 겁니다. 위협이 안 된다는 게 약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 지도 위에서는 그게 가장 비싼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담 축제의 그 자리, 사실 이틀 전에 이미 더 중요한 일이 끝나 있었습니다. 나라 사이의 결혼은 결국 계산서에 도장을 찍어야 성립합니다. 그 도장이 찍힌 날이 바로 2026년 7월 9일입니다. 2026년 7월 9일 울란바토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그 자리에서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선언문만 들으면 덕담 같죠? 그런데 그날 책상 위에 오른 건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협정과 양해각서 모두 21건, 하루에 도장이 21개 찍힌 겁니다. 그 21개의 심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세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두 나라가 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한 경제 결혼 계약서입니다. 회담 전날 3차례 담판 끝에 매듭이 풀렸어요. 다만 하나는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원칙적 타결입니다. 발효가 아니라 큰 틀에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계약서엔 뭐가 적혔을까요? 몽골산 부리와 몰리브덴, 히토류에 붙던 수입 관세 2에서 5%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됩니다. 그런데 관세는 곁가지예요.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두 나라가 핵심 광물의 전주기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캐고, 재련하고, 재활용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것까지 전부요. 돌덩이를 사오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같은 부엌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부엌이 울란바토르에 세우는 희소금속협력센터고요. 여기에 우리 화장품 관세는 즉시, 라면은 5년에 걸쳐 사라집니다. 양국 경제부총리 한라인, 제2국립암센터 건립 지원, 2030년 교역 10억 달러 목표까지 줄줄이 얹혔고요. 자,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급했을까요? 2025년 10월 9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국이 히토류에 이른바 0.1% 룰을 걸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0.1%만 섞여 있어도 그 물건을 제3국에 팔 때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계 산업 전체에 통행세를 매긴 셈이죠. 이게 왜 여러분 얘기냐고요? 한국이 쓰는 히토류 영구자석의 약 90%가 중국산입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은 중국 의존도가 최대 93에서 94%까지 올라갑니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 안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여러분 집 에어컨과 세탁기 모터 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중국이 도장 하나 안 찍어주면 우리 공장 라인이 섭니다. 라인이 서면 차값이 오르고 가전값이 오르고 그 라인에서 일하던 사람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남의 나라 자원 뉴스가 여러분 월급 통장까지 걸어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몽골인 겁니다.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 구리 매장량 세계 7위. 그 땅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몽골의 손을 잡은 건 선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몽골은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비상구예요. 21개의 도장은 우정의 증표가 아니라 비상구를 열어둔 열쇠 꾸러미입니다. 21건의 도장, 관세 철폐, 황금시대 공동선언. 완벽한 해피엔딩 같지만 아직 만세를 부르기엔 이릅니다. 몽골은 여전히 바다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뭐라 적혀있든 몽골 땅에서 캐낸 구리와 히토류를 배에 실으려면 결국 중국 텐진항을 거쳐야 합니다. 도장은 21개 찍었지만 그 물건이 지나갈 길목은 아직 중국 손에 있는 겁니다. 달라이라마 한 명 다녀갔다고 국경을 조여버린 나라입니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협정도 아직 원칙적 타결일 뿐 발효된 게 아닙니다. 관세가 사라지는 것도 발효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탈출의 완성이 아니라 탈출구의 발견입니다. 여기서 박수만 치고 끝내면 우리는 다시 중국의 도장을 기다리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짜 승부처는 광산이 아니라 길입니다. 맨 처음 그 장면, 기억해 두시라던 그 몽골 청년 말입니다. 그는 800년의 원한과 91%의 종속, 열쇠를 빼앗긴 보물창고를 등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가 한국을 택한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몽골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남의 나라 사정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실은 여러분의 전기차 값이고 자녀의 일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몽골의 이번 선택,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국을 상대로 몸값을 올리려는 계산이라고 보십니까?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사하시던 날, 공사장에서 혹은 공장에서 몽골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들려주시면 다음 편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